오늘은 주식시장 잠깐 보고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경제 주체들이 그걸 좀 쭉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할 건데요. 일단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살짝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둘 다 세 개 다 내려갔다가 그 머리를 살짝 들면서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일단 장 전체 시간 흐름은 바닥에 처음에 내려왔다가 위로 쭉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고, 주요 지표 CPI 지수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CPI 지수는 기대치보다는 살짝씩 높게 나왔어요. 코어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코어 이외에 전체 CPI도 두 개 다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전부 다 높게 나왔거든요. 예측치보다. 그래서 금리를 빨리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너무 빨리, 뭐 예를 들면 3월부터 인하할 거, 이런 생각들은 일단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준은 사실 선제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현상을 보고 그 액션을 하는 대표적인 보수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안정화가 완전히 되는 요거 이외에 사실 연준은 그 실업률 쪽의 모니터링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 쪽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금리를 미리 선제적으로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선제적으로 내렸다가 악화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악화된 뒤에 이제 액션을 취하는 그런 책임 회피적 성향을 연준은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지금 이제 4%대 찌었다가 훅 내려왔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치가 있으면 얘가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10년 국채 수익률이 20년하고 여기 있는 20년하고 여 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요거 2년? 예, 요거 기대 수익률 5년짜리? 7년짜리 말씀드렸구나. 7년짜리하고 20년짜리 사이에 여기에 있어서 4.0이거나 4.1 사이에서 기대치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경매에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10년 국채 경매에 나온 수익률이 4.0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0년 국채 수익률 4.0대 전후가 적정 수준이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용인하고 있고, 향후에도 10년 수익률은 직전에 피크를 쳤던 이때 수준만큼 올라가기 상당히 어렵고 4%의 전후에서 공방을 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 수익률, 경제 지표들을 보여드리면, 일단 이게 은행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 지표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점선 파란 닷으로 되어 있는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뺀 거예요. 즉 장단기 스프레드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 거하고 고동색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 짙은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요 두 가지 색이 이게 뭐냐면, 이게 대출 기준이에요. 얘가 대출 기준이고, 여기 보면 파란색 계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지만 여기 보면 세 개가 이제 파란색 계열이 묻혀 있는데, 이게 수요예요. 대출 수요. 근데 은행들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게 스프레드가 많다는 뜻이죠. 이게 쭉 밑으로 내려와서 제로점을 지났다는 얘기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높고 괜찮은 상황에서는 이게 경기 확장이면 중반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초반부터 중반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스프레드가, 장단기 스프레드가. 그때까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수요도 좋고, 여기는 기준도 상당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기준이 느슨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완전히 소멸되는 상황으로 제로점으로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붙은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가니까 일단 이 수요는 좀 줄죠. 그죠? 내려오는 패턴에 맞춰서 수요는 줄고 기준은 쭉 올라가죠. 나중에 후반부에서.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는 지금 연체율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런 현상이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쭉 급격히 올라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연체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이렇게 쭉 증가했다가 내려오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금리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대출 수요가, 초반에는 금리가 사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가 일정 부분에서 금리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주는 거예요. 뭐 이 시기에는 수요가 계속 꾸준히 옆으로 기었는데, 이때는 왜 그런 거냐면, 이때는 기준금리가 2.5까지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보시면 여기 있는 점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즉 장단기 스프레드가 줄어드니까 어느 순간에 수요가 쭉 빠지고,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기준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쭉 올라가죠. 타이트하게. 이 수요가 쭉 빠지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 스프레드가 쭉 늘어났다가 쭉 가면서 스프레드가 밑으로 깨졌으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뜻이고, 스프레드가 소멸됐다는 뜻이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그러면서 기준이 쭉 강하게 된 상황이고, 수요는 쭉 빠진 상황이에요. 물론 최근 들어서 패턴을 보면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이 기준은 살짝씩 완화되고 있죠. 물론 강화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라색을 보면 이게 소비자 대출이거든요. 이게 소비자 대출 살짝 계속 추세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요거가 하나는 신용카드고 하나는 그러니까 기업 대출, 그리고 하나는 크레딧 카드 대출인데, 얘네들은 기준이 살짝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기준 자체는 일정 부분 높은 수준에 있고 수요가 오르락내락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요 수요는 뭐냐면 이게 기업 수요예요. 여기 위에 있는 두 개는 하나는 크레딧 카드고 하나는 소비자 대출, 크레딧 카드를 제외한 오토론하고 두 개를 제외한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계 수요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것 같다가 자금 수요가 좀 줄고 있는 거고, 기업은 자금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기가 확장 국면 안에 있었던 패턴보다는 수요나 기준이 전부 다, 수요는 약하고 기준은 높은 편이죠. 이게 은행이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기간 스프레드가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외에 표시는 안 됐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액션 중에 연체율이 작동하는 것들 때문에 은행이 행동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럼 향후에는 어떤 패턴을 보일 거냐? 기준을 급격히 확 내리지는 않겠죠. 그죠? 기준은 일정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살짝씩 완화되는 궤도로 가게 될 거고, 이 자금 수요 같은 경우에도 급격히 올라가기보단 적정 수준에서 옆으로 개걸음치는 혹은 살짝 위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될 거예요. 이게 강력하게 경기 사이클의 중앙 부분을 움직이는 것처럼 급격히 내려간다거나 기준이 수요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패턴을 보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잖아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가, 은행 쪽에 이제 금융 스프레드가 그렇게 좋은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걸 보여드리면 이건데, 이게 이제 앞에서 표시를 안 했던 이 론을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연체율하고 전체 대출, 은행의 모든 대출, 기업 대출하고 가계 대출 모두, 그다음에 모기지 같이 전부 다 대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연체율이고 이게 상각이에요. 그러니까 연체하다가 안 되는 애들은 이제 부실 처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각 처리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 보시면 살짝 눕죠. 보시면 대출 증가율이 올라가는 강도가 살짝 눕잖아요. 그죠? 요 시기에 보면 연체율이 쭉 올라가죠. 이때는 상각률이 올랐다가 일정 부분 그냥 옆으로 횡보했는데 연체율은 쭉 올라가죠. 다음을 보여드리면 이게 쭉 둔화되다가 쭉 올라가잖아요. 전체 대출 금액이. 그러다가 보시면 여기 또 끝부분을 볼까요? 연체율이 쭉 내려오다가 쭉쭉 상각하고 연체율이 추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대출 증가율이 쭉, 이 각도가, 올라가는 각도가 준다는 얘기는 대출 증가율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잘 보이죠. 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각도가 줄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연체율이 쭉 올라가면서, 이때 같은 경우 연체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각도가 줄지는 않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수축했죠. 들어가면서 경기가 각도가 줄었거든요. 대출 각도가. 지금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느냐? 연체율하고 상각률이,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어서 연체율하고 상각률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여기 보시면 전체 대출 금액이 올라가다가 지금 늘질 않고 멈춰 있죠. 그러다 살짝 다시 늘어나긴 했는데 이 강도가 경기 확장 중반에 올라오는 강도만큼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 어떤 상황인 거냐? 금융기관, 은행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가 소멸되면 은행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게 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단기자금 수요가 많아졌고 금리가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수요가 줄어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시기에 연체율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연체율이 올라가면 대출도 보수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준을 쥐어짜니까 대출도 보수적으로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패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은행이 이런 행동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두 가지인 거죠. 스프레드가 너무 축소돼가지고 무위험 대출은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은행은 두 가지로 이익을 내는데, 하나는 기간 프리미엄을 먹고요. 또 하나는 위험 프리미엄을 먹어요. 크레딧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신용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높은 신용도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받아가지고 자기하고 신용도가 똑같은 기업에 3년짜리 대출을 해주면 2년간의 기간 프리미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대출을 해주면 이거는 완전히 위험이 없는 거죠. 왜냐면 상당히 안전한 기업에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간 프리미엄이 소멸돼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선 위험 프리미엄인 크레딧 프리미엄을 먹으려고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은행은 고신용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다 해서 자기보다 신용도가 낮은 애들은 금리가 높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위험 프리미엄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은행이 부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쥐어 짜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간 프리미엄이 소멸되면 은행은 기준을 쥐어 짜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이 소멸될 정도로 단기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금리가 상당히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자들 중에서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연체율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뭐냐? 장단기 스프레드가 소멸된 상황이죠. 금리는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뭐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일정 수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연체율은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대출 기준은 강화했다가 살짝 줄어들긴 하지만 뭐 경기 확장 국면이 확 일어나는 그리고 향후에도 금리가 뭐 상당히 낮아지는 빠른 속도로 그런 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대출 기준을 완화할 이유가 없고 가계와 기업 상황에서는 연체율이 갑자기 밑으로 아래로 쭉 빠질 이유가 없어요.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물론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과정이 발생하면 달라지겠는데 문제는 그 내리는 강도가 일정 부분 조금 내려서 현재 상황이 완전히 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면 경기가 수축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잠시만요. 제가 봐야 될 걸 삭제하는 바람에 그 시기에 이제 연체율도 올라가고 그게 이제 소멸되고 한번 쫙 정리가 되고 난 상태에서 다시 도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은행의 패턴이에요. 경기 사이클로 진행될 때. 그 다음에 가계는 어떻게 패턴을 하게 되냐면 이건 좀 복잡한데 가계 패턴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 고등색이 뭐냐면 요게 크레딧 카드. 이게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에요. 요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게 24개월 신용대출 연체율입니다. 그 다음에 요 검은색이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요 밑에 보시면 약간 흐린 거 있죠. 요것도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요거는 뭐냐 하면 신용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율이고 요 밑에 보면 조금 더 회색인데 점선으로 되는 게 있지. 이거는 모기지 대출만 가지고 원리금 상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합이 신용대출하고 모기지의 합이 이 전체 합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 요게 기준금리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연두색 있죠. 요 연두색이 30년 모기지 금리예요. 이건 뭘 하려고 말씀드린 거냐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에서 이렇게 개인들이 쓰는 자금의 금리가 올라가요. 이때는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죠. 이 올라간 강도가 상당히 세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글로벌 금리 이후에는 이게 상당히 많은 축으로 올라갔죠. 특히 이 크레딧 카드 관련된 이자율은 여기 있는 24개월 이자율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근이거든요. 이게 최근 같은 경우는 크레딧 카드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24개월 신용대출, 가계 신용대출의 이자율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기지 금리도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이 올라왔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DSR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 DSR. 이 전체 DSR을 보면 2연절에 있잖아요. 근데 과거 패턴에서 놓고 보면 과거 전체 패턴의 한 중앙부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러면 가계가 미국 가계는 문제가 없네. 예,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요거는 보이는데 어디를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밑에 있는 모기지를 보면 모기지도 여기 보시면 요 점선이죠. 요 점선인데 과거에 비해서 얘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신용대출과 관련된 DSR이 있잖아요. 요 DSR은 과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은 아니고 과거에 상단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두 개의 합이 전체 DS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 신용대출을 아예 없이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 받는 사람은 신용대출 쓰고 있고 모기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뭐 할부나 이런 것도 긋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모기지 대출 같은 걸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원리금 상환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가정의 문제가 모기지 대출 받은 애들은 문제가 없는데 모기지 대출을 받을 정도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극한에 몰려서 이 과거 패턴에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양극화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아셔야 될 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 쪽에 금리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때로는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에는 DSR에도 상당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DSR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게 가계에 뭐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예,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조정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되고 지금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냐. 사실 이렇게 크레딧 카드나 24개월 대출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대출을 안 쓰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위험하고 파산에 몰리고 이게 시간이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일정 부분만 딱 소멸되고 멈추는 게 아니고 점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소멸되면 그 순차적으로 계속 쓰러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번으로 보여드릴 게 이건데 이거는 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여기 보이는 보라색이죠. 이게 경제활동 인구예요. 그러니까 실업이든 고용이든 실업과 고용을 합한 거죠. 그게 경제활동 인구고 여기 보면 약간 짧은 고동색 선이 있죠. 이 고동색 선은 뭐냐면 전체 고용인 숫자에다가 지금 현재 일자리가 이제 9인 일자리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합산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 고용돼 있는 데다가 기업이 일자리를 구하니까 그 두 개를 합한 게 결과적으로 현재 노동시장에서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고용의 총 숫자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이 뭐냐면 이게 전체 고용 숫자예요. 그리고 요 파란색 있죠. 요 파란색이 뭐냐면 이게 전체 시간이에요. 고용자들이 현재 전체 고용인들이 일하고 있는 전체 시간. 그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색이죠. 이게 뭐냐면 전체 고용인 수가 하고 있는 시간 요거에 이게 그 전년 쿼터 대비 증감률이에요, 얘가. 그래서 요거는 연체율입니다. 아니, 요거는 실업률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핵심은 뭐냐면 여기가 제로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우측을 보시면 여기가 제로 라인이죠. 여기가 제로 라인인데 이 제로 라인에 요게 전체 고용 숫자에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요 시간이 요 제로 라인 쪽으로 붙기 시작하거나 그죠? 붙고 얘가 내려가게 되면 이 전체 고용하는 그 일하는 그 시간 있죠. 요 시간이 줄어요. 증가하다 말고 그죠? 줄죠. 근데 이 주는 게 뭐하고 같이 움직여요? 위에 있는 전체 고용 숫자하고 같이 움직이죠. 그죠?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년 동기 대비 일하는 시간이 줄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일하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는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전체 고용인들의 일하는 수준이 제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전체 일하는 숫자도 줄게 되고 일하는 시간이 주니까 고용할 사람도 준다는 거예요. 전체 고용 숫자도. 지금 보시면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하는 사람이 계속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늘지 않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채용했던 사람도 잘라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지금 잡 오프닝 얘기,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얘기를 하잖아요. 신규 일자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규 일자리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 시간이에요. 노동 시간이 계속 줄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패턴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전체 일하는 사람이 숫자 있죠. 이 보라색. 이 전체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노동 시간이 계속
분기 대비 전년 분기 대비 증감률이 감소하고 있고 제로 쪽으로 붙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늘어나는 강도가 이게 옆으로 기고 있죠, 지금. 예, 좀 지나면 이 시간은 여기 보시면 여기 제로점 거의 다 붙였죠. 이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이 전체 노동자 수의 일하는 시간의 전분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얘가 제로 밑으로 지금 붙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얘가 그 시간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노동하는 전체 고용 숫자는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얘가 줄면서 경기가 수축하거든요. 보시면 여기 경기 딱 그 수축 스타트점에서 놓고 보면 물론 여기서 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조금 더 수축된 뒤까지도 고용을 친 적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동 시간이 줄잖아요.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 고용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 내가 일하는 시간이 준다는 얘기는 잔업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업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잖아요. 수당도 준다는 얘기는 급여하고 상관이 있죠. 내 소득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부정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요. 내리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미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풀로 차 있어요. 그럼 금리를 내리면 수요가 살짝 살아나고 그 수요가 살짝 살아나는 것에 맞춰서 그냥 내가 사람 그냥 하나 바로 갖다 써? 금리도 높아서 인건비도 높고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 물론 물가가 내려오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상당히 덜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는 체감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갑자기 확 늘어난다?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고 얘가 개걸음을 칠 수 있겠죠, 옆으로. 그러면 경제라고 하는 거는 계속 더 많은 돈을 써야만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건데, 경기가 확장하는 건데, 이 고용시장이 정체가 돼버리면 그 확장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가게 입장에서 요건데, 이거는 자 이렇게 켜볼까요? 이 파란색 있죠. 이게 뭐냐면 가계 금융자산의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 뭐 이런 현금 이런 들고 있는 거 다 뭐 여기 저거는 빠져 있습니다. 주택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자산은 빠져 있고 가계에 금융자산만 돼 있는데 요거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얘가. 이게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리얼 GDP입니다. 얘는 리얼 GDP.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게 요게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이제 리얼 GDP가 빠지잖아요. 그죠? 빠지는데 이 빠질 때 잘 보면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 그러니까 금융소득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밑으로 치고 내려가죠. 뭘 치고 내려가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밑으로 치고 내려갑니다. CPI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보다. 그러니까 CPI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보다 이 금융자산 증감률이 떨어지면 사람이 물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는 거죠. 그러면 GDP 성장률이 밑으로 빠져요. 여기서도 살짝 CPI가 움직이고 GDP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증감률이 CPI 밑에 있지 않으면 이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들려 올라오는데 이게 CPI보다 높은 수준의 자산 증가율, 금융자산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똥 치고 내려오죠. CPI 올라가고 얘가 내려오잖아요. 쭉 빠지냐 밑으로. 이렇게 노이즈를 보이는 때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 GDP 성장률이 물가가 밑으로 쭉 내려왔는데도 내려오고 요것도 같이 성장률이 내려오죠. 같이 내려오면서 이 증감률이 좀 떨어져 있다가 얘 밑으로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얘가 다시 올라가면서 성장률이 다시 올라오죠. 물론 이 GDP 성장률이 단순히 이 금융자산 증감률과 CPI 증감률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게만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요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나마 긍정적인 건 얘가 쭉 빠졌다가 금융자산 성장률이 다시 퉁 치고 CPI는 내려오고 금융자산 성장률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금융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쫙 올라가면 이 증감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패턴,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일정 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의 그 자산 구조가 주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식의 그 강도, 상승 강도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위로 꼬바지로 올라왔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려면 앞에 봤던 지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노동시장의 지표라든가 혹은 여기 있는 뭐 금리와 관련된 부담 지표라든가
혹은 여기 있는 연체율이라든가 혹은 그 앞에 있는 은행들이 대출하는 행태나 자금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지금 경제 지표가 주식시장이 막 미친 듯이 위로 치고 올라갈 것만큼 긍정적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위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금리를 내려주면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안 좋으면 주가 위로 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위로 쫙 주식시장이 올라가기에는 제가 보기엔 일시적일 거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금융자산 전체 전년동기 증감률이 CPI보다 윗단으로 다시 치고 올라간 건 긍정적이지만 이 긍정 패턴이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지기보단 힘을 잃고 다시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 지표상으로 현재 상황으로 예측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전체를 아우러서 놓고 보면 그런 패턴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지표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제 지표들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전체 중에 부분입니다. 이것도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게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얘가. 예, 개인 소비 지출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짙은 실색선으로 3개가 있는 건 뭐냐면 연두색 있죠. 이게 PC, 개인 소비 지출 중에 서비스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파란 게 보이시죠? 요거는 뭐냐면 그냥 제품, 서비스가 아니고 제품.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빨간 게 있죠. 요건 뭐냐면 제품 중에서 우리가 재화와 용역 있잖아요. 재화 중에서 서비스, 그러니까 그 내구재 재화.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어서 물 좀 먹고 왔습니다. 내구재 재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요 끝에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빨간 거 있죠. 파란 거나 녹색, 특히 이 연두색은 이게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수축해도 웬만해서는 서비스에 지출하는 건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보시면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사는 거를 힘들면 좀 돈이 비싼 제품 사는 걸 줄이지 애들 학원비는 못 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머리 깎는 것도 뭐 횟수를 줄이긴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 활동 영역에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영역들은 잘 줄이지 않고 제품과 관련된 것 중에서 좀 고가의 제품들의 지출을 줄이는 이런 형태를 먼저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좀 빨간 거 있죠. 내구재. 내구 제품이 증가하던 게 줄어요. 여기 보시면. 이 강도가 내구재 쭉 올라오다 옆으로 쭉 패턴이 약간 누웠죠. 이 강도가. 여기 보시면 여기도 쭉 올라오다가 얘가 강도가 살짝 줄잖아요.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지금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서비스는 계속 올라가요, 사실. 근데 제품하고 내구재는 옆으로 섰죠, 지금. 제품도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 최근 보면. 이렇게 당겨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점선으로, 그러니까 이게 각각 색깔별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점선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서비스 연두색이 올라가죠. 이게 파란색이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있죠. 이게 내구재거든요. 내구재가 보면 옆으로 개걸음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다르게, 이 제품 전체하고 다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이렇게 쭉 밑으로 빠지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기 시작하면, 특히 빨간 거 있죠. 이거 빨간 거 점선 쭉 빠지면서 붙으면서 이 경기가 수축하게 됩니다. 보시면 과거에도 패턴을 좀 보면 이렇게 빨간 전선이 아래로 붙어요. 빨간 전선이 급격하게, 다른 애들은 위에 있는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위에 있는데 이게 제로거든요. 밑에 짙은 라인이 이 윗단에서 움직이는데 얘가 빠른 속도로 붙죠. 점선이 주로 빠른 속도로 쪽으로 붙어요. 파란 거나 연두색보다는. 지금 보시면 점선이 빠른 쪽으로 옆으로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쭉 내려와서 쫙 붙었어요. 물론 최근에 이렇게 들렸는데 이건 전년동기 대비 증감인데 이때가 아마 요때 살짝 빠졌을 때 요때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얘가 추세적으로 지금 옆으로 전체 내구재가 준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 달, 2달 지나게 되면 얘가 옆으로 개걸음 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전년동기 증감률이 올라간 게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저는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재 쪽 제품, 그러니까 가계 소비 지출 쪽으로 놓고 봐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냉장고를 안 사고 꾹 작년 하반기부터 쭉쭉쭉 밀고 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냉장고를 딱 멈추지 않는 이상 냉장고를 확 구매하겠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 그렇게 지금 현재 패턴이 자동차는 사지 말고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버텨보자. 이거 계속 끌고 나가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한두 달, 몇 개월 지나서 아이씨 지금 자동차 바꿀래. 이렇게 바꾸겠냐고요. 그렇게 못 바꾼다는 거죠. 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오토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높을 겁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이 개인 신용대출 금리 올라왔으니까 오토 대출도 당연히 높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내구재나 이런 것들을 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이. 그래서 금리를 살짝 내려주는 게 어느 정도 금리를 내리고 그게 제품을 구매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금리가 내려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일정 수준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그게 쉽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점진적으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는 쪽으로 고용도 축소되는 쪽으로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재화와 서비스,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신용,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경기 확장 면에 팽창했다가 어느 순간에 수축한다고. 근데 지금 고용 부분하고 재화 부분이 수축 국면으로 가려고 막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기업들이 어떤 액션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기업들의 액션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있죠. 이게 판매예요, 판매. 그러니까 뭔가 요 이제 판매로 보는 게 요거 여기 있는 짙은 파란색하고 하늘색 있죠. 요거는 리테일 세일입니다. 요게 리얼 리테일 세일이고 하늘색.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토탈 비즈니스. 전체 그냥 판매거든요. 도매, 소매 다 포함되는 거죠. 출하까지 다. 공정 출하까지. 그래서 잘 보시면 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리테일 세일 포커스보다는 토탈 비즈니스 세일 전체의 판매, 도소매, 출하 모두 다 포함한 거에 맞춰서 여기 보시면 보라색이 뭐냐면 이게 주문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연두색 있지 이게 생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가동률이에요. 그게 전체 판매하고 맞물려서 특히 주문하고 생산은 전체 판매나 이런 궤도가 안 좋아지면 꺾이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내려왔다가 쭉 올라왔는데 물론 여기서 살짝 들리긴 했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다 들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여기 보면 리테일 세일을 보는 겁니다. 리테일 세일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강도가 뭐 미친 듯이 팡팡 튀고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재고 주문, 이게 신규 주문입니다. 보라색이. 주문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변동성을 보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생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요거는 재고인데 재고를 또 줄지 않고 있어요. 사실 요게. 그 다음에 요게 가동인데 가동률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판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변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이나 이런 것들인가, 그러니까 기업 입장이 이제 도소매 가게에서는 주문을 때리긴 때리는데 막 미친 듯이 막 주문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런 주문을 받으면서 생산을 공격적으로 액션을 안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향후에 주문이 막 폭발적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잘 팔리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업은 재고가 쌓여도 생산을 막 해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대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재고를 그렇게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경계선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소매나 출하나 이런 것들이 간당간당하게 그냥 증가하지 않고 그냥 깔딱깔딱 하는 상황 때문에 주문도 그렇게 움직이고 판매자들이 주문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재고 투자도 제대로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고 간당간당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지금은 살아는 판에서 살짝 걸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들어요.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그건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이 파란색 연두색 있죠. 일단 이 연두색이 뭐냐면 이게 은행의 프라임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우대 기준금리입니다. 얘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란 거 있죠. 이 파란 게 미국의 기업들 이익인데 재고하고 자산 투자까지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의 이익이 했는데 재고가 늘고 자산 투자도 늘면 이익이 재고나 자산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간 것까지 다 포함한 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얘가. 그 다음에 이 빨간 거 있죠. 이게 뭐냐면 국내에 고정자산 투자예요.
이 고정자산 투자를 왜 보는 거냐면 고정자산 투자가 미래를 끌고 나가는 어떤 액션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시설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뭐 프로퍼티 그러니까 그 지적자산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향후의 경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 영역을 보려고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빨간 거의 움직임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그러니까 아니 파란 거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즉 기업의 이익 증감률하고 뭐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일정 부분 예, 고정자산 투자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그리고 이 금리가 프라임 레이트이 바닥에 있다가 위쪽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 증감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거나 더 올라가지는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높아지면 이게 금리가 프라임 레이트 금리가 높아지면. 근데 지금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잘 보시면 이 기업 이익 증감률이 여기 보면 마이너스를 치고 내려왔죠. 제로점으로 내려왔죠 지금. 그리고 프라임 레이트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죠. 여기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로 감소하고 있다 살짝 반등하긴 했습니다 일단. 근데 추세는 얘가 긍정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가 지금? 앞에서 보면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판매가 약간 깔딱대는 상황에 있는 상황인데 금리도 높고 고용도 막 풀을 채우고 막 있는데 기업 이익이 확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나? 매출은 확 늘어날 수 있나? 그런 구조가 아닌 상황이라면 기업 이익도 공격적으로 확 늘어날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시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가 확 공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위한 기업 투자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뭐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그재작년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미국에서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된 법 보조금법하고 그다음에 전기자차 IRA 관련된 그 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하고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을 다 미국으로 빨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고정자산이 공격적으로 막 투자가 들어왔죠. 근데 최근 패턴의 기사를 보면 뭐 전기차 생산 공장을 뭐 준공을 늦췄다. 뭐 2개 중에 하나는 포기했다. 최근 삼성전자도 그 반도체 관련된 공장을 만드는데 속도를 늦추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설비 투자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발표된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신규 투자가 공격적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이미 쏟아 부을 건 다 쏟아 부어서 공장을 다 끌어들일 건 끌어들였잖아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가 최근에 IRA하고 반대되는 그런 반대법을 발효했잖아요. 왜냐하면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다 미국 공장으로 미국이 끌고 들어가니까 자기가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기업이 네덜란드인가요? 어디 기업이 미국 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독일 쪽에 공장을 짓는 쪽으로 바꿨죠.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기 쪽으로 뭔가 계속 끌어당기려고. 그러니까 유럽 대륙하고 미국 대륙이 옛날에는 미국 대륙이 다 공장을 끌고 들어갔는데 유럽 대륙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방어를 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전체적인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 패턴에서 공격적으로 현재 바뀔 수 있나?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기업은 두 가지의 패턴을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는 판매가 뭐 그럭저럭 깔딱깔딱 하고 있고 뭐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이 세차거나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질 않고 있고 그리고 재고 투자가 아니고 신규 설비 투자나 이런 쪽에서 놓고 보면 그것까지 다 포함한 재고 투자까지 포함한 뭐 그런 신규 투자까지 다 포함해 보면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다. 지금 패턴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 개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개인들 소비가 늘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 전체 PC가 줄어들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구재 판매는 강도가 줄어든 상황이다. 즉 지출을 하는데 뭔가 한쪽 근육에서는 이제 야 이거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융자산 요건 약간 반대 영역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차감하고 요거는 긍정적인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CPI보다 치고 올라갔다는 건 긍정적인 거니까 이거 긍정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고용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제 고용이 이제 정점을 치고 끝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가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전체 숫자 중에 새로운 숫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출
지출 능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가계 전체로 놓고 보면. 근데 그게 마지막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PC를 계속 밀어올리는데 긍정적인 패턴에서 빠지겠죠. 고용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으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다가 금리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체 가계 측면에서 놓고 보면 DSR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체 고용에서 놓고 보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약간 급여 수준이 낮고 소득 수준이 안 좋은 쪽에 있는 하단부의 영역, 하단부에서 중간에 가는 고원저 어디까지겠죠. 영역은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금액을 써야 되는 그런 원리금 가처분 소득 비중을 느끼고 있어서 얘네들이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이건 안 나왔는데 여기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제가 뭘 얻은 거냐면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거 보라색. 요 보라색이 뭐냐면 연체 금액 같으네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이해도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전에 넣었던 걸 빼고 연체율을 넣었거든요. 요 파란 거 있죠, 요 하늘색. 요게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다른 거 연체율하고 다르게 공격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서 한계점에 몰려있는 크레딧카드 가계의 대표적인 신용 사용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의 크레딧카드 연체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에 대한 그 위험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기준은 상당히 높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일정 패턴 쭈그러들고 줄어들고 이런 패턴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이게 이거는 기업의 수요고 이 두 가지는 뭐냐면 가계의 수요거든요. 이제 수요가 살아나고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자금 수요가 가계에서 빠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계에서 자금 수요가 대출에서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야, 이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만 이런 것들을 막 쓰면서 소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거 소비를 줄여야 되겠네. 그렇게 신용카드 내는 거 막 쓰면 안 되겠네.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이 올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 M자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일단 치고 전반기에 내려갔다가 좀 조정받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위를 치고 내려온다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0.25, 0.5, 뭐 0.7 이렇게 뭐 한두 세 번쯤 내려준다고 해서 경기 사이클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만큼 충분하게 뭔가 조정이 만들어져서 다시 사이클이 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물음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격적으로 갑자기 주식시장이나 어떤 이런 소비시장이나 이런 것이 싹 얼어붙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 뜨거워지는 여름이 될 수 있는 것도 보이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단순히 모멘텀에서 작동을 하다가 어떤 경제의 기반을 갖지 않고 모멘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틀어지느냐에 대한 확연한 시그널이 나온 상황에서나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그널이 확연히 바뀌려면 경제의 전반적인 어떤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패턴은 경제가 뜨거워졌다가 식어가려고 하는 그런 패턴 쪽이 아직까지 존재해서 남아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PC나 이런 쪽이,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나 이런 쪽이 약간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채권과 주식을 혼재된 상태에서, 주식은 좀 싸진 상태에서 샀다가 비싸지면 팔고,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채권만 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냥 이자 정도만 계속 받고 나중에 경제가 상당히 이제 붕괴되면서 기준금리를 많이 내려주는 그 시기가 돼서 조금 더 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가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변동성만 보이고 있을 때는 경제가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이자율 받는 정도만 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거 이외에 최근 글로벌 무역 동향을 놓고 보면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나 혹은 특정 구역 같은 국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가, 일본도 약간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인도, 뭐 이런
이 특정 국가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는 아직 이 활력도가 좋은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무역 같은 경우에도 살짝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게 전체의 어떤 글로벌 전체를 다 뒤집어 엎고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있느냐, 그거는 아직까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은행하고 가게하고 기업들, 미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떤 패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행위를 반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표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숙제? 그걸 던져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실 건가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